시작하겠습니다. 근데 1장은 괴델스 문자열 9장에서 나왔던 그, 그 어떤 규칙이나 체계 내에서는 증명될 수 없는 그런 문자열 지위와 바위의 푸가는 아예 서로 다른 설명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속성을 일단 정의를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첫 문장부터 제가 지금 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혹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적절한 해석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맞다고 하고 들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좀, 책을 몇 번 읽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나?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좀 더 읽어보면 그 구장에서 언급한 쥐가 쥐가 처음에는 거짓이다,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참이지만 정리가 아니고 증명 불가능한. 그래서 이게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가능하다라고 첫 줄에 이렇게 썼고요. 그 예로 들은 게 인간은 나 자신을 한 전체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 분자세포 생물학에 나왔던 수많은 세포와 분자들의 집합으로 또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예로 우리가 LED TV를 보지만 LED TV 나온 화면은 수많은 LED의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 전체와 그 세포들의 합이라고 똑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잘생긴 얼굴은 AI로 만들어 달라는데 너무 잘생긴 얼굴이 나와서 좀 재수가 없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세포 단위로 만들어라니까 진짜 잘 만들어놨다. 확대가 안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LED TV의 한 예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2월 달인가 그때 아리메테스 2호가 찍었던 지구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고 어찌 보면 이제 지구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태형을 공전하는 암석형 행성,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바다 육지 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여러 가지 층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아주 극과 극인 이 설명이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를 의문을 던지고, 그게, 우리 인간은 솔직히 이제 일반인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나 자신을 바라보지만 제 몸 안에 있는 분자 세포 세포까지 어떻게 반응하고 이런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이 저자는 그 독자들의 수준을 좀 높이 좀 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인 현상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연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한 표현을 차단하고 다른 표현에 주의를 쓰다. 이거는 예전에 그 설명 주셨듯이 우리 뇌는 다른 설명들을 각자 다른 공간에 저장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뒤에 보면 마지막 첫 번째 장의 그 마지막 문장이 어느 표현이 더 현실적인가? 이게 당신이 사람인가? 개인가? 컴퓨터인가? 아니면 TV 수상이 테스트인가? 이 내용을 딱 보니까 그 뭐지? 여기서는 이제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관찰자 종류에 따라 달라지긴 했는데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강 교수님 책이 와서 읽어보니까 모델링 이론의 그 2부에 그 3장 4절에 변하는 객체에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이 장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이긴 합니다. 근데 음, 이게 지금 네네. 소름이 팍 돋는데, 네. 아니, 이게 내가 어제 왔잖아. 그저께 네네. 저녁, 금요일 날 저녁 때, 네. 뉴욕에서 온 애인데 중국애예요. 근데 미국 사람이지, 지금은. 네. 근데 그 친구가 내 책을 읽고 반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나 가기 전날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저녁 때 만났는데 4시간을 그냥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거든. 네. 근데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 지금 소름이 돋는 거야. 어떻게, 응? 이 책에서 이걸 읽고 또 똑같이. 이게 야, 무슨 얘기냐면, 네. 모델링 이론 이제 다 읽은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할게.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왜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컴퓨터나 뭐 이런 동물들이나 물건들하고
차이가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 이게 사실 문제인데, 그러니까 객체와 주체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데카르트부터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데 익숙해요. 음, 그러니까 책을 보면 저건 객체고 저 책을 보는 나는 주체다. 이렇게 네. 생각하잖아. 이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게 그 객체라는 게 주체를 전제로 해서만 있다라는 문장을 내가 썼거든요. 이 책에. 객체론 첫 문장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객체가 존재한다는 거는 주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이건 데카르트는 절대로 반대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현대 철학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뭔가 관찰할 대상을 인식하면 걔가 객체가 되지, 사람한테. 근데 이미 그걸 관찰하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객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이나 이거 일반 사물들은 그걸 못 해요. 즉, 주체와 객체가 일체가 될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은 가능해. 주체와 객체가 동시에 가능해. 그러니까 뇌과학을 공부하거나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객체예요. 그렇잖아.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고. 뇌 안에 있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괴델의 정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거든. 그 멀리서 지구를 봤을 때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멘틀, 무슨 외핵, 내핵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놈과 이 지각, 멘틀, 외핵까지 내부에 이건 물질적인 거죠. 근데 지구라고 하는 전체는 마치 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세포를 보고 뭐 그 안에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사람을 인식하잖아. 그때는 주체 같은 거죠. 근데 세포 하나하나 뭐 몸의 장기, 오장 육부를 뜯어놓는 거는 객체거든. 그거는 사물이니까. 근데 이게 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체와 객체가 그 서로를 전제로 한다. 객체가 없이 주체가 있을 수 없고 주체가 없이 객체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되게 그 도가사상이나 이런 데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이잖아. 지금 지구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사람도 이 생명체로서 세포 하나하나를 볼 때는 물질, 객체지만 근데 이걸 인식하는 주체를 보면 주체란 말이야, 명백히 인간은. 근데 이게 두 개가 같이 혼재돼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면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그렇잖아. 그, 양자역학에서도 관찰자와 피관찰되는 객체가 이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양자역학은 금방 이해가 돼. 근데 결국 그게 분리가 그거네요. 있는 별개라고 하면은 양자역학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야, 그거잖아요. 그,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고. 그치. 그게 도가사상이잖아. 네. 타오이즘이 바로 그거거든. 그러니까, 나비가 난가, 내가 그러니까, 나비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라고 받아들이면 예, 세상이 갑자기 쫙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그걸 하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또라이로 보이는 거지. 지금 그 야,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중국 놈이 깨우쳤더라고. 내 그 책을 1, 2, 3, 4장을 읽고 나서는. 근데 지금 우리 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해서 갑자기 소름이 돋아서 내가 지금 주변을 떨었네. 아, 이 마지막 문장이 고맙습니다. 이, 마, 고맙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그냥 꽂히더라고요. 그냥 음, 예 여러 번 이제 강 교수님께서 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단일 기억에서 일하기로 넘어왔거든요. 이제 그래서 새로운 디사이플이 탄생을 했네. 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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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찾아봤죠 책을. 네. 음, 여튼 첫 그래서 일장 내용이 이렇게 음, 그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그 시각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확 터트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음, 일장을 넘어가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네, 2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진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제 자신을 반성하며 읽었습니다. 음, 네, 덩이짓기, 청킹하고 체스 실력인데요. 또 첫 번째 문장. 인공지능의 중요한 문제는 하나, 잠시만요. 이게, 두 가지 사이의 간격을 이어줄 방법. 이 방법을 구축하는 거에 이 키 문제였다라는 이야기를 1970, 80년대 포스트가 생각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AI가 발달된 덕분에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사이버 물리스템, 피지컬 AI 지금 계속 좀 추가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와, 좀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또 어쩌다 찾아 보니까 이미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미 자세한 그 영상은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많이 다른 그 공장이나 음, 다른 물류 회사보다는 상당히 발전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네, 이 문장을 보니까 꼭 네. 뉴럴 네트워크 같아요. 그, 뭐냐면 인풋을 받아가지고 잠시만요. 그 인풋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다른 층위의 뭔가를 판단해 주거든요. 그치. 이게 지금 이걸 같이 연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최본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어, 사실 중간에 그 매개해 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그 중간에서 계속 그렇지. 매개했던 거거든요. 얘는 고양이야, 얘는 개야라는 거를 사람이 판단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얘 층이와 이 층이를 그 얘가 연결해 주는 이런 음, 어떤 걸 만들었다는 게 인공지능의 되게 큰 그 발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이게 되면서 챗GPT도 가능했고,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인공지능이라고 했던 것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지. 예, 음, 그렇죠. 알고리즘으로 그걸 만들어 보려고 예, 했는데, 사람이 계속 알, 개입을 했어야 됐고, 예, 그렇죠. 사람이 개입했어야 되죠. 근데 그 뉴럴 네트워크가 워낙 그 아주 몇 레이어, 뭐 100레이어씩 쭉 음, 그려가면서 이 가중치를 가지고 이 판단 딥러닝이, 마지막에, 딥러닝 말씀하신 거네요. 네, 예, 딥러닝이 가능한 거지. 맞습니다. 예, 그 딥러닝이라는 게 그게 앞에는 어떤 이 층위가 있고 그걸 판단하는 다른 층위가 있잖아요. 기술 음, 층위가. 이거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 음, 전에는 그 샌드위치를 사람이 했다는 거죠. 음, 이런 예, 친구가 계속 이렇게 막 벽가지로 예, 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결국은 판단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음, 그런데 앞에하고 뒤에가 다른 층이거든요, 사실은. 그 연결 관계를 찾는 거죠. 되게 이 문장 멋있다. 이걸 어디 보고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 이게 딥러닝의 핵심 설명 문장이야, 이게. 예, 이렇게 생각은 전 못했는데, 이게 딥러닝이 중간에 다른 층위가 다른 것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딱 그 샌드위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번역가분이 거의 직독직해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의역을 한 게 아니라. 어, 음,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딱딱하겠는데, 바로 음, 이해를 하시는 음.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제, 멋있다. 스트레인지 루피야. 앞에서 예, 얘기했던. 예, 네네. 단순 룹이 아닌 거지. 루프인데 스트레인지 음, 룹이 돼서 저희들끼리 서로 그 보완하고 백트래킹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 거지. 그죠.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 예로 들어서 이제 체스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요. 음, 이제 1940년대 네덜란드 한 심리학자가 체스 초보자하고 고수가 어떻게 게임하는지 그 비교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체스 고수들은 그 말의 배치를 덩어리로 본다는 겁니다. 음, 덩어리라로 본다는 저는 개념을 여기서 처음 듣거든요. 저는 제가 공부를 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초보자는 각 말의 위치를 개별적으로 인식하지만 고수는 전략적 패턴 묶음으로 인식합니다. 특히 뭐 만약에 제가 전쟁을 할 때 그냥 전략 전술 없이 돌격 앞으로가 초보자고 그다음에 그 뒤가 이제 전략 전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적어놓은. 그거보다는 이제 전술보다 또 전략이 더 큰 개념이죠. 음, 그래서
고수는 초보자와 다른 층에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제가 설명하기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문자열 G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막 따지고 검색해서 해가지고 증명을 해가지고 못했는데 위에 있는 메타인지라는 고수는 그냥 한 번에 보고 아 이게 뭐구나라고 그냥 파악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어,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도 보면 프로그래밍 할 때 네, 초보자들은 네, if else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원소스 하나의 그 소스에 모든 걸 다 넣어요. 초보자들은 음, 하나의 소스 파일에 다 넣거든요. 근데 이제 딱 고수가 되면 파일을 쪼갭니다. 역할별로. 음, 그리고 이게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이게 개발 패턴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음. 그 되게 유명한 디자인 패턴들이 있고 그 패턴에 맞게 파일을 쪼개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독립적이면서도 되게 그 강력한 어떤 연결 관계를 만들어줘요. 이게 고수하고 우리도 이제 초보 개발자의 큰 차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분도 체스는 하나하나의 그 선을 보지만 그 덩어리를 본다는 거는 아, 요 패턴은 어느 패턴이니까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돼라고 하는 게 이미 머릿속에 이제 그려져 있는 기보들이 있는 거죠, 기보들이. 그러니까 어, 이게 그 엔지니어링이나 특수 기술 영역에서는 이제 고수와 초보자로 이제 분류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게 사실 굳이 고수 초보자 구분하고 하지 않아도 이번에 나는 중국어 공부하면서 네. 언어도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걸 알았어. 어, 언어.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애들 7, 8살 때가 그게 인간의 청킹 능력이 극대화된대요. 그 외국어를 그렇죠. 배울 때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잖아. 옛날에. 근데 네. 그건 그때는 이미 문법을 알고 단어를 외운 다음에 문법을 알아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영어를 공부하니까 너무 느린 거야. 그 학습 속도가. 근데 어린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청킹으로 공부를 해요. 여기 나오는 이 덩이짓기로. 음, 그냥 문장을 통째로 그냥 이해하는 수준으로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언어를 빨리 배워.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중국 드라마를 보면은 그 자막이 나오잖아. 중국 문자가. 이건 시리얼하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이걸 해석하는 거거든, 내가. 네. 그러면 중국어 영원히 못해. 근데 이게 중국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계속 앉아서 막 몇 시간 동안 떠들면 그게 한자 한자를 분석하고 단어를 해석하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덩어리로다가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아들어. 아, 그렇게 되니까 그게 들리기 시작하니까 말도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하고 만나서 막 나도 모르게 그 물론 술을 먹어서 좀 취하긴 했지만은 막 내가 중국말로 떠들고 있는 거야. 근데 걔들이 다 알아들어.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이게 언어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 우리 인간의 머리는 청킹으로 인식하고 청킹으로 말을 하면은 대화가 돼요. 근데 이걸 그 단어와 문법을 생각해 가면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영작을 해서 말을 하면 말은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듣지를 못해 잘. 음, 왜냐면 상대방은 청킹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 그래서 맞아요. 이게 언어 공부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된다. 네, 이게 조금 더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음, AI의 그 지금 그 LLM 나오고 할 때 LLM이 학습하는 그 방법도 결국은 그 어떤 그 하나의 단어를 코퍼스라고 하냐, 코퍼스? 음, 하나 그 문장도 될 수 있고 하는 그건데 그 코퍼스가 하나의 청킹이에요. 음. 그 저- 청킹이 이게 얼마나 의미를 담아서 잘 자르느냐. 그 좋은 청킹들이 그걸 이제 코퍼스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코퍼스들이 많아질수록 아주 성능 좋은 그 LLM 모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원래 챗GPT가 만들고 나서 딥시크가 갑자기 올라온 게 음, 이 딥시크가 그 챗GPT의 어깨에서 그 한 2만 개 정도 계정 만들어서 좋은 그 코퍼스들을 음, 이 챗GPT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오케이. 그걸 학습하니까 단기간에 작은 금액으로 엄청나게 위력적인 어떤 걸 만들어낸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의미 단위, 청킹 단위나 이 코퍼스 단위는 매우 중요한 이런 어떤 단위입니다. 이 LLM에서도. 맞아. 그래서 개인의 인지 능력이나 얼마나 총명한가도 예, 그 청크 단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음, 빠른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저는 왜 이 얘기를 처음 듣죠? 제가 아, 상식이 부족하니구나. 아무튼 이 책을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고수들은 더 많은 수를 읽는 게 아니라 보통 압수를만을 검토한다. 이 말이 정확한 건가요? 맞아. 아, 그래서 왜냐면 앞에서 네, 맥락이 파악이 되거든. 네, 예, 아니, 이게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어, 네, 압수가 보이죠. 네, 네. 야, 지금 어떤 패턴에 있구나. 딱 아니까 음. 다음에 어떻게 둘 거니까, 야, 이건 그,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앞에 무슨 얘기가 전개될 건가가 벌써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뒤에서 뭐가 들어든 쫙쫙쫙 그 프레임워크 속에 예, 다 들어가 버리니까는 예, 금방 이해가 되고 그럼 아웃풋도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개발에선 디자인 패턴이 그런 겁니다. 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건,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네, 이 거네요. 설계 패턴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초보자는 어떻게든 규칙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음, 고수들은 그냥 멀리서 트럭 한 대 바라보고 좋은 수만 눈에 본다는 그런 음.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야, 야, 그렇지. 사진 대단하네요. 찍듯이 그냥 장기판이 보이잖아, 한눈에. 그래서, 고스거든. 근데 우리는 한 수 한 수 따라가면서 복귀하면서 알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를 암묵적 가지치기라고 지금까지 설명해 준 내용이 암묵적 가지치기로 여기서는 영어로 임플리시트 뭐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암묵적 기지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수학 예를 들어서 명시적 가지치기와 암묵적 가지치기를 들었는데 그 뛰어난 수학자들은 잘못된 경로를 모두 다 시도하지 않고 그냥 가장 잘 풀릴 가능성 있는 그 어떤 수를 빨리 찾아내서 그 수학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봤던 그 소사이어티 게임이 생각나가지고 이 장국민이라는 이 캐릭터가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그 패턴 모양을 보고 기억을 해서 그 어떤 그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이거를 덩어리져 가지고 한글로 표현해 가지고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식도 이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음,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뭐 고학력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맨사도 있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그맨의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국민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돋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억나서 한 장면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이냐, 패턴 인식이냐. 그리고 이제 또 찾아봤더니 연상기법도 있더라고요. 뭐 음, 단어를 나열해놓고 거기에 관련된 자기가 자주 가는 장소를 연결시켜서 그 기억하는 방법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예는 좀 들기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빠른 사람이 어떤 방법을 하나. 그래서 구조 파악이나 본질 파악. 그래서 들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이제 해당 상황이 아닌데 여튼 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연산기억법이라는 또 이거를 알게 됐고요. 음. 그다음에 구조 파악이나 본질 파악이 최우선이다. 이런 걸 좀 머릿속에 좀 넣어놨습니다. 네, 그 어디나 통계에서 본 건데 네. 그 코미디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코미디언들이 IQ들이 다 높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상황 파악 능력이 빠른 사람이라야 이게 즉흥적인 웃음을 자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얘들이 머리가 회전이 무지 빠른 애들이 되게 성공하는 그 코미디언이 된다고 하더라고. 그 인식이 잘 돼야죠. 맥락 파악이 빠른 애들이야, 네, 얘들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무슨 뭐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머리 회전 속도가 얘들은 상황 맥락 파악을 엄청 빨리 해. 그러니까 패턴 인식을 얘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 일반 사람들은. 그래야지만 이 코미디언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지금 구조 파악하고 본질 파악이 지식이에요. 이건 지식 지혜죠. 맵입니다. 이건 지혜라고 구조 보면 파악이 되고. 프레임워크야, 그게. 예. 아, 이게 프로그램인가요? 예, 프레임워크야. 프레임워크를 찾고 거기에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 의미를 넣고 해서 예, 맥락 파악하는 거고, 예. 본질 파악이. 그리고 저 지금 그 명시적 가시치기하고 암묵적 가시치기를 제일 잘하는 게 저는 클로드 같은 이런 그 개발 툴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이 그 가장 그 빠른 길을 찾아서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서 얘도 실수를 하거든요. 잘못된 길 가서 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다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음, 이 저 가지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계속 해를 찾아가는 거를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보고 있으면 음,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아니네요. 이렇게 검토하고 이 시행착오를 하면서 저 가지치기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드가 그 뭔가 이렇게 코딩하고 있는 걸 계속 지켜보면 그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구조와 본질이 파악이 되고 이게 결국 저는 지식을 얻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그치. 그 원리를 깨달으면 지식 파악, 그러니까 지식을 빨리 습득할 예, 수 있지. 예, 그렇죠. 그때부터. 예. 그 그게 원리 없이 패턴으로 쌓이는. 하면은 주구장창 뭐 책을 읽고 공부는 많이 하는데 네, 별로 머릿속에 구조가 안 생겨가지고 네. 되게 그 학습 속도가 느린 거지. 아, 예. 하여튼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성공 사례도 중요한데 실패 사례도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아, 그래서 오답 노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패 사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네, 성공 사례보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또 제가 할 말이 많네. 이상하네. 그러네요. 또 벌써 이제 1, 2, 3층 하는데 제가 갑자기 30분 넘어갔는데요, 지금. 지금 비슷한 층이들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아우 되게 내용이 쉽지가 않아서 음, 읽어볼게요. 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체계가 둘 이상의 다른 층위에서의 기술을 허용하는데 그 기술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담을 경우이다. 컴퓨터 언어에서도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음, 특히 코딩 분야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층위에서 우리 자신을 기술하는데 중복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와, 어떻게 이 두 문장으로 그냥 뼈를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진 층위는 오히려 헷갈릴 가능성이 낮지만 서로 인접하거나 인접한 층위를 설명할 때 혼란이 발생한다. 음, 이 책에서는 얘를 심리학으로 들었는데 물론 이제 인문학에서 언어 사용하는 게 단순하진 않죠. 저도 책 읽을 때마다 맨날 혼돈했던 그 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좀 공학도다 보니까 공학적인 내용을 좀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 같은 층이 같은 표현, 그다음에 같은 층이 다른 표현, 그다음에 다른 층이 같은 표현을 예를 들었거든요. 이제 뒤에 보시면 첫 번째로 같은 층이 같은 표현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찾다 보니까 도저히 생각 안 나서 이제 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나마 이제 같은 게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더라고. 이게 이제 그 발전기하고 그 전동기하고의 그 역학관계인데 음, 원래 이 플레밍 왼손 법칙하고 오른손 법칙이 이식 하나로 표현이 되지만 이 방향만 반대거든요. 혹시 이해되시죠? 예, 여튼 방향만 반대일 뿐인데 이 같은 표현을 그냥 이렇게 좀 약간 혼동스럽게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좀 혼동스러울까 봐 일단 이 예로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층이 다른 표현인데 특히 이제 공학도의 단위계가 제일 머리 아프죠. 같은 예로는 이제 힘을 들었는데 힘은 간단하게 F는 ma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그 속도의 또 미부분으로도 표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질량이 이 뒤로 들어가면 MV가 이제 운동량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와서
이 힘이라는 것도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음, 그리고 특히 압력. 대학교 다닐 때 진짜 엄청나게 배웠는데 아직도 지금 또 까먹어서 또 다시 적었습니다. 일기압 같은 경우에는 760 수은주고 그다음에 킬로그램 폴스 센티미터 제곱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또 표현되고 있는데 특히 또 제일 아름다운 공식인 오일러 함수가 있잖아요. 이 음, 아이세타는 곱사이 세타 플러스 아이세타. 이것도 같은 층위인데 다른 표현을 넣습니다. 음. 이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공학도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좋은데요. 아니, 아니, 화학 시간, 물리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해 주면 얼마나 빨리 애들이 이해되겠어. 그러니까요. 좋네. 이거는 이제 이거는 또 간단하게 뭐 어떻게 또 유도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층의 다른 표현인데 이제 좌표계인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공업수학 들어가면 첫 번째가 나오는 게 항상 이거죠. 그다음에 직각좌표계, 그다음에 원통좌표계, 주좌표가 있는데 직각좌표계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 좌표는 이 직각좌표계로 다 설명이 가능한데 음, 만약 이 좌표가 x, y, z면은 이 원통좌표를 하려면 무슨 이제 행렬이 들어가게 되고 주좌표가 들어가면 또 막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식이 들어가서 이거를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게 원통좌표계, 주좌표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원통좌표계는 그 파이프 안에 이제 그 뜨거운 유체가 흐르는 거를 계산할 때 원통좌표계가 쓰이고요. 음. 부좌표계는 이제 특히 지구 본의 위에 있는 그 위성을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원자의 그 오비탈 밖에 있는 운동을 전자 오비탈에 있는 운동 방정 상태를 어 알기 위해서 이 구좌표계를 씁니다. 이 과정은 아마 대학교 때 다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게 같은 아, 이거 층의 다른 공학도나 표현이다. 배우지. 일반 경영학과에서 이걸 왜 배워? 그런가요? 이거 안 배워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나왔으니까 네네, 리마인드 차원에서 맨 앞에 직각좌표계, 이게 이제 기본이잖아. 네네, 거기에 그 글자를 잘 봐요. Cartesian Coordinate System 그렇게 돼 있잖아. 네, 네. 코디네이트라는 건 뭐 그냥 그 세 개의 선이 만나가지고 그 디멘션, 3디멘션에서 그 시스템이 구성된다는 거기니까 이건 별거 아니고 앞에 카르티지안, 어, 이게 왜 이런 말이 붙었나 아세요? 지난번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데카르트. 맞아요. 이게 네. 네네. 데카르트예요, 네. 데카르트. 그치.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렇게 그 공간을 그 숫자하고 엘지브라 그 숫자하고 여기다가 이제 X축, Y축, Z축에다가 1, 2, 3, 4 이렇게 그 눈금을 매기면은 그게 숫자가 되잖아. 네. 그건 알지브라거든. 그 음, 대수학.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뭐 사각형 이렇게 공간을 얘기하는 거는 기하학이고.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과 엘지브라 두 가지 수학 시스템과 공간 시스템을 하나로 와. 합친 이게 바로 좌표가 등장하면서부터 과학이 엄청 발전을 했거든. 아, 표현하니까 그러네요. 진짜 대수학하고, 그러니까 대수학 보통 선형이잖아요. 그치 이게 x축만 놓으면 그냥 선형이야. 그 네. 실수, 좌수, 뭐 양수, 음수 이거를 한 선에다가 표현하잖아. 네. 근데 이거를 결합을 해가지고 공간을 그건, 만들었잖아. 이런 얘기였네요. 지난번에 교수님 얘기하실 때 약간 좀 아, 멍하게 들었는데. 뭔 소린가 했지. 엄청난 이게 인간의 지능에 영향을 준 그래프예요. 그러네. 그 이전에는 유클리드 기하학은 그냥 기하학이야. 네, 그렇죠. 저기 뭐 피타고라스 정리해가지고 삼각형 각도 재고 뭐 사인 구하고 뭐 이런 건 다 기하학이야. 근데 음, 이걸 숫자 시스템하고 결합한 게 최초의 인물이 데카르트라는 인물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그 괴델의 그 뭐냐, 그 랜덤한 그 수를 저 음. 공간에다가 매칭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산할 수 그다음 있게 만든 거네요. 이걸로부터 이제 허수 개념도 나오고 그 어, 수학도 엄청나게 미적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와, 미적분이라는 게 딱 그래프잖아. 네,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은 미적분이라는 거 생길 수가 없어.
데카르트라는 분 대단한 엄청난 분이시네요. 사람이에요, 데카르트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카티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된 거야. 아니, 이런 얘기를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 배우기 전에 알면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얼마나 재밌어요? 이 그래프 공부하는 게 진짜 그냥 막 환상적이지. 예. 물리학과 교수 되신 분들은 다 중학교 때 이걸 다 읽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슷한 내용. 그 하이젠베르크의 그 불확정성의 원리도 이미 중학교 때 읽었다 하더라고요. 음, 아, 그게 이 책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 주제가 책 제목이 부분과 전체거든요. 그 책 그지 제목이. 부분과 아, 네, 전체. 네, 네. 야, 여튼 맞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 하나 더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인접한 층에도 같은 표현. 음, 이 전자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전자하고 이 전자는 속성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음, 어, 이 원자는 이제 원자핵하고 그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핵이 플러스면 전자가 마이너스인데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분포해 있는데 이 전자의 특성하고 이 그 핵분열로 나오는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고 이 전자가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핵 물리를 공부했던 분들은 바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핵분열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전자하고 이 전자가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맥락을 알아야지 전자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안다라고 음. 설명드릴 수 있어서 인접한층의 같은 표현을 예로 들었습니다. 좀 더 예를 들면은 이 핵분열은 여기서 이제 핵분 여기 원자 핵은 양성자하고 중성자. 중성자로 이어져 있는데 음, 이 양성자가 중성자가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거든요. 음,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 하나가 나오는 게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 알파 입자라고 하나 나오거든요. 알파 입자라고 이제 헬륨이거든요. 하나 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하나 나오고 하나가 이제 감마선이 하나 나옵니다. 감마선은 빛의 종류인데 빛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빛, 그러니까 사람을 투과하면 사람 몸이 상하는 그런 빛이 나오거든요. 여튼 이래서 이 전자가 인접하층에서 같은 편으로 좀 그 잘 모르면 혼동할 수 있다라고 한 예를 들었습니다. 뭐와 뭐가 인접해 있었다는 거야? 어, 거의 그 그러니까 원자의 구성 내용 보면 이 원자 핵하고 음, 잠시만요. 아이고 원자 핵하고 전자가 있는데 처음에 그 원자의 구조까지 파악했던 그때 당시 1930년대 과학자들이 음, 여기에 있는 전자를 알고 있었는데 음, 여기에서 전자가 나오는 거를 또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전자하고 이 전자가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은 우리는 편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1930년대 과학자들은 이 전자하고 이 전자를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인접반증이 같은 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근데 그러면 인접한 것의 주체가 그러니까 네네 원자 핵 안에 그 층위하고 네 그 전자 바깥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전자 층위 네네 이 두 개가 인접해 있었는데 네 전자가 바깥에가 원래 있었고 전자는 네네 우리가 이제 그 이전 과학자들은 전자가 바깥에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그 공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이 원자 핵 내에 있는 놈들 가운데에서 전자가 튀어나온 튀어나오는 그래서 그게 인접한 층이라는 건가? 그 두 층이가 네 저도 원자 핵 그렇게 층이와 전자 층 음, 네 그 제가 두 개가 설명드렸습니다. 인접해 있었다. 네 근데 그래서 거기서 전자가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 그래서 근데 안에서도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근데 이 전자하고 이 전자는 다르다라고 음, 말씀드렸습니다. 음, 근데 그러니까 표현은 물리적 같다. 표현은 물리적 특성 같은데 다르다. 포인트 같고 물리적 특성도 같습니다. 근데 네. 맥락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건 여기 원자핵에서 나오는 전자하고 이 원자핵 주변에 있는 음, 전자하고는 다른 거죠. 기원이 음, 다른 그렇죠. 거예요.
이게 핵분열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네, 중성자 가속기나 이런 걸로 팍 때렸을 때 튀어져 맞습니다. 나오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핵폭탄 만들 때 이게 핵분열을 이용. 아, 그때 1940년도인가요? 그때 이탈리아 페르미가 있잖아요. 페르미가 베타 붕괴를 이용해가지고 우라늄 388이나 350, 235나 238을 분열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맞아요. 핵폭탄을 그 원리를 발견했고 그걸 음, 이용해서 오펜하이어가 음. 핵폭탄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 핵분열에서 나온 겁니다. 혹시, 네, 혹시 이해되셨는지? 네. 네, 네. 좋습니다. 아, 이게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음. 다른 표현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적절한 예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 검증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이제 컴퓨터 체계인데요. 아마 이 부분은 간단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컴퓨터 체계는 하드웨어에서는 이제 메모리, 일단 큰 범위에서 보면 그 컴퓨터는 비트, 워드, 그다음에 명령, 그다음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고급 언어 등 여러 가지 층으로 있고 그래서 이 컴퓨터가 이 층으로 각각의 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체계라고 호프스테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층위가 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죠. CPU랑 그다음에 뭐 키보드나 이제 모니터 같은 내부 출력 장치 있고 어차피 그 비트는 0과 1로 이루어졌고 이 위에 있는 이제 워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만 했지 이제 원리는 몰랐는데 이 워드라는 용어를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음, 어, 읽어보니까 비트보다 더 상위 단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 그래서 뭐 8비트, 16비트, 32비트가 뭉쳐져 있는 게 워드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비트고 음. 지금은 이제 그게 맞나요? 네,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과 데이터가 있는데 이 기억 속의 워드는 한 가지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그래서 add, print, jump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주소, 어드레스와 포인터 개념인데 어드레스는 그 메모리 안에 있는 빈 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렸, 어렸을 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억나서 이거는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포인터는 이제 약간 개념이 좀 애매해서 그게 C 언어에서 많이 쓰는데요. 네. 그 보통 주소의 첫 번째에 어떤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이게 원래 이렇게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쭉 시리얼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방의 어떤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포인터는. 방 이름이요. 네, 그 포인터를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이 포인터를 되게 그 많이 써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잘 꼬여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몰라서 좀 내놨는데 이쪽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래서, 저만 몰랐네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한 게, 아무튼 이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고, 아무튼 여기가 어드레스고, 이 어드레스 안에 워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혹시, 비트가 이렇게 나눠져서 쭉 있죠. 네. 여기는, 덩어리로. 여기는 이제 정규적 순으로 뭐 0과 1로 만들어주는 거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까지 그렸는데, 약간 좀 아쉽긴 하네요. 설명, 설명 들어도 될까요, 이거는? 넘어갈까요? 뭐 설명해 주셔도 되고, 네, 네, 이거는 앞장의 컴퓨터 체계 내용은 이 그림 한 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어, 이거는 1024니까 16, 16 메가인가요? 비트. 16비트죠. 음. 네. 16비트고, 거기서 쭉 내려다 보면 워드가 32비트 나오고, 이 비트는, 음, 네. 이게 여튼, 이제 네. 워드가 그 보면 이제 한 번 이렇게 읽는 어떤 그 단위인데
네. 이 단위가 32비트는 이제 지금 벌써 우리가 컴퓨터에서 벌써 옛날 넘어갔죠. 운영체제고 지금은 64비트까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인풋 데이터들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겁니다. 옛날에 32비트 때인가 16비트 때는 파일 사이즈가 그 4기가인가 폴더 안에 4기가 이상 못 들어갔었어요. 음. 왜냐하면 표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비트의 한계가 4기가까지가 끝인 거예요. 근데 64비트가 되면서 이게 매우 커졌거든요. 엄청. 인풋 그런 데 것처럼 이 비트는 읽는 단위인데 아니, 워드가 이제 이런 단어인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그 성능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음. 이분은 32비트 그거 했나 보네. 이게 이때가 이게 조금 옛날 얘기지. 예, 네. 맞죠. 이거는. 이때가 80년대 79년도구나. 착을 79년도면 미국에서는 이미 32비트 컴퓨터가 나올 때였네. 그때 우리가 8비트도 없지 않았었나요? 그때 당시. 어휴, 8비트는 그죠. 그렇지. 처음에 애플 컴퓨터가 8비트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왜냐면 8비트만 가져도 256개 문자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인간이 쓰는 숫자, 문자, 기호는 다 표현할 수 있었거든. 예, 맞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역사를 넣으려다가 좀 진부할 것 같아서 일단 뺐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 6장, 이제 기계어 대 어셈블리어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어가 010으로 이루어진 그 체계라면, 이거를 덩어리 지어서 어셈블 ADD로 음. 표현할 수 있다. 아, 그리고 비율을 든 게 이제 괴델수, 예전에 그 코돈이라는 그 괴델수에다가 기호, 수학적 기호로 표현한 것도 비슷한 비유고요. 그 다음에 어, DNA 예, 중에 하나인 그 뉴클레오티드를 원자 단위로 표현하는 대신 아데신 구안인 시토신 토닌 예, 아, ATGC, 예. 네, 이걸로 ATGC. 표현하는 덩어리 짓게 표현하는 걸로 예시를 지었습니다. 유전체 설명할 때 네, ATGC, ATGC 막 계속 음. 나오죠. 네. 이것보다 더 아래가 그 모수단위잖아요. 막 이렇게 막 기호에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예, 쓰고 이것보다는 벤젠, 이게 더 벤젠 낫다. 다이어그램 같은 것들인데요. 네, 화학식. 예, 네, 네, 그렇죠. 하나씩이죠. 그리고 10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 기계어를 번역하는 기계어로 어셈블리 언어, 음, 컴파일러 언어, 인터프리터. 예, 근데 이 인터프리터하고 이거는 아직도 그 컴퓨터 그 시험 볼 때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미국 나오죠. 나오는 거 중요한 왜냐면 개념이구나. C 코드를 아직 쓰잖아요. C에 다 이게 아, 있죠. 아, 지금 그래요. 파이썬이니 뭐 이렇게 쓰는 고급 언어들이 안에는 네. C야, C. 예. PHP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C로 인터프리트 해가지고 어셈블리로 들어가서 컴퓨터가 작동하는 거지. 아, 근데 C로는 저도 지금 개발할 때 C하고 C++ 다 씁니다. 음, 아직도 그 컴퓨터 이게 결국은 로우 레벨로 갈수록 그렇지. 속도하고 연결이 돼요. 예. 그러면 요즘 애들이 배우고 있는 바이브 코딩 도대체 동시 정체가 뭔가요? 그건 최상이다니. 그러니까 그 바이브 코딩은 네. 얼마 전에 그 클로드 코드 오픈됐었잖아요. 한번 이렇게 클로드 코드가 오픈돼 가지고 세상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아니 클로드 코드의 폼질이 너무 안 좋다. 속을 다 근데 들여다 보여줬잖아. 예,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랬는데 뭐냐면 얘들도 그 클로드 코드 애들 자체도 코드를 사람이 뭔가 구조적으로 예쁘게 짜는 게 아니라 바이브 코딩으로 하고 있는 거죠. 대신 약간 이렇게 스파게티 소스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기능을 한다는 거지, 기능을. 그렇지. 근데 이게 좀 더 정교화되고 정리가 돼서 기계어로 가면 갈수록 얘가 뭔가 해석할 게 없잖아요. 그냥 바로 쓰면 되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그냥 바이브가 되지만 약간 이제 보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보드하고 연결되는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이 보드에 뭔가 어플리케이션 담을 때는 어쩔 수 없이 C가 가장 최선이고
그거보다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이제 어셈블까지 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지금도 쓰고 지금 있는 거예요, 다. 기계공학과 애들 왜 그 무슨 트로닉스? 네. 메카트로닉스. 네. 메카트로닉스 그 배우는 애들은 C 언어를 다 배워요. 그리고 저 엔베디드 프로그래밍 뭐 네. 이렇게 컴퓨터 저기 뭐야 이게 냉장고, 에어컨 이런데 그 있는 제어 장치들 얘들이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 거의 다 C로 해요. 네. 여기 대전에 그 기흥기계라는 그 저기 우는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꽤 큰 그 기계 회사잖아. 거기에 이제 CNC 머신 이런 데 들어가 보는 그 컨트롤러 이게 다 이제 뭐 독일제 이런 거 수입해서 쓰는데 그 안에 프로그래밍들은 다 C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기계 제어를 하기 때문에 직접. 근데 이게 바이브 코딩하고 그러면은 이건 그냥 뭐야 말이 너무 많은 거야 한마디로 간단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100마디를 하는 거야. 한마디만 될 걸 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되게 인이피션트한 거지. 네. 효과적이지 못하게 쓸데없이 코드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물론 요새 이제 컴퓨터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성능이 좋아서 그래도 기능만 하면은 시스템은 돌아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 기계 효율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그 기계어나 이런 저 뭐야 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그 핵심적인 그저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프로그래밍들은 C 언어를 지금도 다 배워야 돼요. 맞아요. 그 박승중 승준이도 그 이거 배운 거 아니야? 배우고 있는 거 아니야? 어셈블 다 배우죠? 어, 저는 그 편입하기 전에 그 코드 그 기계공학 저도 기계 자동차과였는데 네. 거기서는 그 코딩을 직접 배우진 않았고 그냥 캐드랑 그리고 아, 그, 그 설계법이었구나. 네, 음, 그리고 그 매트랩이랑 뭐 그런 것만 쓰는 걸 배웠었던 것 아, 같아요. 아니, 옛날에 우리 보드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어셈블러로 만들었어요. 네. 음. 그 안에 그 코딩 할 때. 그래도 기계공학과에서 설계하려면은 오토메이션 하려면은 코드 배워야 되지 않나요? 조금 하기 이게 하겠. 이제 설계로 지금 하는 거죠, 설계로. 아까 그 매틀랩하고 그거 갖고 설계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오토캐드 갖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어셈블리 위에 고급 언어인 어셈블러가 나왔는데 어셈블러는 좀 더 인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네. 컴파일러도 중요하네요. 어, 음. 중요하죠. 근데 예. 이게 1950년대 나왔던 게 참 좀 의아해합니다. 벌써 지금 5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아직 사용하고 있다는. 어, 그리고 예.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서브루틴과 프로시저. 음. 음. 저는 솔직히 몰라서 넘어갔는데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제가, 어, 제가 배- 뒤에서 배워해.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음. 넘어갔네요. 이게 서브루틴하고 프로시저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원래 펑션하고 그 프로시저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프로시저는 그냥 쭉 한번 이렇게 플로우를 처리하는 그 하나의 그 로지컬한 프로세스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언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그런 걸 가지고 프로시저라고 저는 개발을 하는데 음. 예, 그리고 서브루틴은 그 이제 하부에 이제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호출하는 어떤 함수들 이렇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큰 틀로 보면은 프로그램을 짜면 앞에서 이제 뭐 데이터 같은 거 디파인 하고 그다음에 값을 갖다 어사인 한 다음에 그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렇게 연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갖다 프린트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거든. 그런 거를 프로시저라고 하고 전체는 음, 근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월급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의 월급 명세서를 프린트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월급 그 프로그램 계산하는 프로시저가 하나 프로그램을 짜면은 이제 그게 예, 이제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지. 예, 근데 그 그렇죠. 안에서 예를 들어 세금 계산하는 거는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거든. 예, 그렇죠. 200, 펑션은 만 명을 하든 2만 명을 하든 그 종업원 수만큼 그 안에서 세금 계산을 한다고.
근데 세금 계산을 하는 거는 한 명령어 갖고는 안 되잖아. 그럼 그렇죠. 그 대금 계산하는데 뭐 그 이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그다음에 가족 수가 얼마냐, 부양 가족이 얼마고 적용되는 보험료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쭉 그 프로시저지 그 안에서는 그거를 하나로 뭉쳐서 그걸 서브 루틴이라고 해갖고 프로시저 안에서 그걸 불러. 음. 펑션하고 똑같은 거지. 예, 펑션 같은. 네. 예. 펑션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 세금 계산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밑에서 이제 프린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 프로시저는 돌아가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작업이라든가 뭐 특정 기능,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싶다. 그럼 음. 그래프를 그리는 서브루틴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값만 이렇게 파라메타 값을 던져주면은 걔가 그래프 하나 그린 값을 갖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프로시저에서 그래프를 디스플레이 하라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딱 그 화면에 보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니까 프로시저 안에 서브 프로시저를 서브 루틴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죠. 음. 펑션, 예, 펑션이라고 그치 요즘 많아요. 펑션이라고도 하고 이제 예, 나중에 객체 서브루틴이라고. 지향에서는 컴포넌트라고도 하고. 예, 맞아요. 음. 그러면은 서브루틴이 프로시저에 들어가는 거네요. 음. 서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서브 루틴도 자체가 프로시저예요. 예. 지금 이 구조가 이해가 되면 지금 괴델의 불완전성의 원리라는 게 똑같다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명제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 그걸 증명을 하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프로시저거든. 근데 그걸 바깥에서 또 설명을 하려면 거기서도 프로시저지만은 다른 프로시저들 덩어리를 청크로 갖다가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서브루틴과 프로시저는 프로시저 안에 서브루틴을 쓰고 서브루틴 자체도 프로시저고 이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예를 든 것 같아요. 여기서. 음, 다른 건 이해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음. 네. 저도. 프로시저가 곧 서브루틴이고 서브루틴이 곧 프로시저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그러면 예. 표정을 하는 그래서 거예요. 프로시저에는 서브루틴을 안 쓴 프로시저가 거의 없거든. 예, 그렇죠. 여러 반복되는. 개 함수를 불러가지고 쓰거든. 계속 예, 서브루틴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프로시저를 만드는데 그 서브루틴이라고 하는 놈도 사실은 그 안에도 또 프로시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서브루틴에 또 프로 서브루틴에 또 서브루틴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치. 서브루틴도 계속 물려서 그 리커시브처럼 재기적인 그게 이제 스트레인지 루프처럼 그 예, 안에서도 또 다른 서 프로시저를 또 불러다 써. 예, 음.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네. 폴더처럼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 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스트레인지 루프를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번호는 어셈블리어보다 훨씬 더 큰 덩어리지만 이건 맞는데 한 문장이 실제로는 수많은 가슴층에서 명령으로 번역돼. 그렇지. 네, 그래서 낮은 층위에서 명령으로 번역됩니다는 말 자체가 네, 여러 개 명령어들의 이렇게 집합을 갖다가 여러 개 명령을 모아놓은 거를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거든. 순서대로. 문법에 맞게 명령어들이 실행이 돼야 되니까. 그게 프로시저인데 그 안에 또 다른 프로시저들을 청크로 묶어가지고 예, 불러가지고 또 쓴다고. 그렇죠. 음, 다른 분야 거는 이해되는데 컴퓨터 쪽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이를 호출할 때는 낮은 층위의 수많은 기본 명령어, 뭐 기계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셈블리어도 있겠지만 간단한 표현 하나로 그 아래의 복잡성을 무시 가능함. 요렇게 한 게 지금 파이썬이에요. 네, 아, 그래서 파이썬이 무게가 있지만 좋은 툴이라고 다 표현을 하는 건가요? 아니, 맞는 예, 건가요? 그 쉽게 얘기하면 메타 언어가 된 거지. 메타 언어죠. 그 안에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시저들, 서브 루틴들을 갖다가 그냥 그 함수 같은 거 하나 그냥 갖다가 부르면 그냥 네. 그래프를 다 그려주거든. 색깔까지 집어넣어서. 아, 옛날에 그걸 프로그램을 뭐 C나 파스칼 이런 거로 짜려면은 한참을 짜야 돼요. 근데 라이브러리 안에서 불러다가 그냥 함수 하나 불러서 쓰면은 지금은 그래프 그리는 게 한 줄이면 돼. 옛날에 그 수십 줄을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 사실은 다 숨어 있는 거지. 예, 네.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어서
그 오픈 소스로다가 그 누군가가 만들어가지고 다 공개를 해버리거든. 그걸 갖다 지금 사람들은 되게 간단하게 명령어를 프로시저를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되게 복잡한 일을 다 해버린다고. 그쵸. 그래서 파이썬이 되게 이제 강력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전에 그런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갖다 쓸 줄 알지만 걔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계 제어를 직접 하는 프로그램을 짜려면은 파이썬 갖고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지. 네, 맞아요. 이게 어, 하위층으로 내려가면. 그러면 이제 다시 C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 C 언어도 사실은 어셈블리어들을 그 뭐 인터프리터나 이런 걸 갖고 해석을 해서 또 하는 거라서 그렇죠. 컴퓨터 그 CPU를 직접 제어하려면 어셈블리어를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만들어진 그 공장에 들어간 기계들은 다 이전의 언어로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그렇죠.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하려면 또 이걸 배워야 그렇지. 돼요. 알아야 그거 돼. 모르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아, 그래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앞에 위에 지금 추상 개념의 어떤 그 언어들이 그 지금 바이브 코딩으로 많이 정복이 음, 되니까 오히려 그 로우 레벨의 언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뜨고 있어요. 그치. 그 사람들이 이제 저기 뭐야 모든 권한은 다 쥐고 있듯이 그 사람을 결국은 다, 거치지 않으면 기계를 못 건드려. 결국은 다 경력자들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다 그 예, 이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일단에 그 파이썬을 가지고 뭔가 소스 코드를 만드는 거는 이제 누구나 이제 쉽게 만드니까. 음, 그러면 그 파이썬이 돌아가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C로 만들고 그 음,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어떤 기계 장치하고 연결되는 게 어셈블이라면 그렇지. 요 그 관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되게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맞아.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계 그러니까 결국 기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히려. 음. 매트리스 쪽으로 가야 돼. 영화에서 눈으로 봤을 때 막 코딩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다시 하드웨어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아, 아직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과잉 생산이 될 거고, 그리고 AI들이 결국 해결을 하잖아, 그거는. 예, 다시 하드웨어로 가서 지금 이 넘쳐나는 소프트웨어를 돌릴 장비가 무엇이냐를 만드는 쪽으로 다시 포커스되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그 설계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던데요. 어렵죠. 근데 그 반도체는 메모리도 있지만은 오히려 지금 AI 저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음, AI하고 그 모델 그 어떤 그 뒤에 보드하고 붙여서 같이 만드는 이런 부분들 이건 SI 같은 거거든요. 걔네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 그 애플의 보드는 다 SI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거를 설계하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 이제 다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 인도 애들이 9구단을 19 곱하기 19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9 곱하기 9밖에 못 하는데 네. 그래서 벌써 머리 회전 스케일이 달라서 특히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들 중에 인도 사람들이 많다고 예. 거기서 보고 그러니까. 갔습니다. 네, 하여튼 미국에서도 저기 필드상이 있잖아, 수학에. 네. 그 필드상 수상자들 가운데 인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그리고 40세 중국 이하,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수학 분야에서는 천재들이 중국 사람 꽤 많아요. 음, 그래서 그 젠슨 황인이 이런 애들이 다 수학적 배경이 있는 애들이야. 네. 저 그러니까 엔비디아니 뭐 이런 지금 굴지의 반도체, 인텔 이런 데의 그 수석 디자이너들이 다 수학자들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린 그게 약해. 그래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그런 시스템 반도체를 아직도 못 만들잖아요. 그쵸. 인텔 거 사다 쓰잖아, 지금. 예. 그래서 이게 한동안 지금 다시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세질 거다. 음. 지금 어플리케이션 딥러닝 그 AI 나오면서 지금 AI 엔지니어들이 엄청 그 몸값이 올라갔었잖아요. 하드웨어 좀 확 떨어지고 네. 다시 이제 역전되는 거죠. 어쩌면 문물을 옛날 조선시대 문물을 또 겸비해야 되는데. 문 그러니까 갖고는 안 돼. 문문을 아, 겸비해야지. 문만 갖고는 안 맞아요. 되고 무도 겸비를 해야 돼. 예, 그러면
그리고 지금 AI 인공지능 나오는 애들은 무조건 보드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이 그다음 책이 참 뵙겠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다 여기다 써놨으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1980년대 이미 다 정립되는 게 더 놀라워요. 음. 그러니까요. AI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 그 사이 이미 미국에서는 이미 정립돼 있다는 게 음. 그렇죠. 이 이론을 배우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돌고 돌잖아요. 소프트웨어 커졌다가 하드웨어 커졌다가 소프트웨어 커졌다가 돌고 돌잖아요. 인생이 참 그래. 네, 다음으로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강력한 확장은 이미 알고 있는 실체를 가지고 더 높은 층의 새로운 실체들을 정의하고 음. 그 이름들을 호출하는 능력일 것이다. 이제 이거는 파이썬이라는 예를 충분히 주셨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책 내용만 이해하고 있어서 좀 확장된 개념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일단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파일러는 하나의 덩어리를 통째로 번역을 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통으로 내놓는 거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근데 인터프리터는 동시통역. 그러니까 한 줄 얘기하고 그거를 받아서 다시 직서 이게 뭐라 그러죠? 그 동시통역기라고 이제 의역은 그 설명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 프로그램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념은 이해는 하는데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설명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설명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건 따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에 나온 것처럼 기계어 위에 어셈블러, 그다음에 컴파일러 있는데 어셈블러하고 기계어는 이제 1대1 대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네. 컴파일러하고 어셈블러는 1대1 가능하고 결국엔 다 알아, 기계어는 몰라도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알아야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장비라든지 다른 걸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의미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스트래핑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페이스북에 그 부스트래핑의 예를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적어드리면 일단 컴파일러의 어떤 최소 핵심이 작성되면 그 최소 컴파일러는 좀 더 큰 컴파일러를 기계어로 번역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든 컴파일러는 좀 더 큰 컴파일러 번역할 수 있고 마침내 최종 특성 컴파일러 만든 이게 약간 지금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죠. 네. 아니, 바이브 코딩보다는 좀 아래 단계인 것 같긴 한데. 아, 음, 그런가요? 예. 근데 이분이 설명하고 싶은 게 지금 보니까 그 이진 그 비트부터 네. 이 비트가 어떤 그 역할을 하는 어떤 것들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그 어셈블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단위가 커지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였고. 근데 덩어리 개념을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예, 그쵸. 저는 덩어리로 설명을 이해를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결국 어떤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 일을 처리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설명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인간은 언어에 가까워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지. 우리가 맞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근데 그래서 이게 아까 컴파일러도 네. 기본 컴파일러가 있고 그걸 또 묶는 또 컴파일러가 있고 이게 이제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이 상위 개념의 이제 컴파일러들이 생기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더 그 인간이 좀 이렇게 그 뭐야 알아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잘못 컴파일 돼도 자기 스스로 그 고치기도 하고 디버깅도 하는 그럴 수 있는 역량들이 커지는 거죠. 이 음. 컴파일러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예. 이때 당시에 일단 컴퓨터가 흔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일 핫했던 컴퓨터를 장황하게 이거 설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뒤에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을 덧붙여서 그 의식의 흐름을 큰 네. 흐름을 비유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아주 네.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근데 해줍니다. 이 영역은 정말 그 지금도 그 컴퓨터공학과에서는 되게 중요한 되게 오랫동안 중요하게 배우는 영역입니다. 이게 컴파일러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되게 그 어려운 단위예요. 아, 이거 손 못 대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 원리를 다 정규직급 설명할 수는 없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냥 이미 음. 나와 있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예, 기계어로 바꾸지. 그러니까 예, C 맞아요.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면 컴파일러로다가 이걸 네, 저 기계어로 바꿔줘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그 쭉 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컴파일링을 해. 그러면 이제 기계어로 바뀐 게 하드웨어에서 돌아가서 뭔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인터프리터는 그냥 비주얼 베이직이 뭐 대표적인데 베이직 옛날 프로그램 그냥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결과가 값이 바로바로 나와줘요. 이렇게 네, 화면에. 그건 인터프리터가 뒤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동시 통역을 하는 것처럼 내가 프로그램을 해서 명령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게 기계어로 즉시 바뀌어가지고 기계에 전달이 돼서 기계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바로 화면에 보여줘. 그러니까 쓰는 사람은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는 자연어, 뭐 명령어, 베이직 언어 같은 것들 이렇게 쭉 입력을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고 그래프도 그리고 하니까는 마치 컴퓨터랑 대화한다는 착각을 하죠. 네, 근데 사실 네. 뒤에는 인터프리터가 있는 거지. 음, 동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컴파일러는 그게 아니라 아예 프로그램 하나를 통째로 짜서 이거를 컴파일 하라고 명령을 딱 주면은 지금 대부분 언어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아마. 네, 그 맞아요. 한 단위의 파일, 그 프로그래밍 실행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그건 아, 이제 기계어지 이미. EX 걔가 그런 거. 돌아가. 이제 그걸 실행을 하면 이제 초기 화면이 뜨고 뭐 명령을 주고서 뭐 메뉴를 선택하면은 무슨 기능을 실행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그 아래아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걸 다 이미 컴파일 된 거예요. 네. EXE 파일이죠. 다. 뭐 좀 잘 EXE 얘기했어요. EXE 파일로 파일. 만들어져 이게 실행 실행 파일. 와일이라고 실행 와일. 음, 아, 네. 아, 예전에 MS-DOS 안에 마지막에 EXE 그 확정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 예, 아, 예, 네. 예. 실행 와일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를 컴파일링 한다고 그래. 예, 근데 인터프리터는 그렇게 파일을 컴파일을 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상에서 그 명령어를 주는 순간 바로바로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기계하고 그 사람이 쓰는 그 화면하고 사이에 그 인터프리트 해주는 기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지. 음. 가장 쉬운 이가 헬로 월드 기억나네요. 네. 여기 써 있네 그렇게 프로그래머가 한 줄씩 입력하면은 각 줄을 즉시 이행하고 실행을 한다. 인터프리터가 뒤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얘를 몰라가지고 음, 그냥 직역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컴파일도 C를 봐도 점 C가 있으면 바로 그 실행 와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점 5를 만들었다가 점 음, 5를 한 번 더 컴파일하면 그 실행 와일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이 중간이 아까 보면 3단계 그거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까 그 다음 장에서 음, 네. 3단계 다음에 네. 여기 이렇게 보면 A, B, C 이렇게 있는 게 그 5를 만들었다가 그게 실행 와일이 만들어져요. 음. 이런 어떤 단계들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부dim을 넣은 겁니다. 몰라가지고. 이게 약간 좀 네. 이상하긴 하네. 예, 근데 부트스트래핑.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는데 음. 생각보다 좀 약간 부수적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컴파일러를 분석하고 또 위에 또 번역하고 하면서 음. 속도를 뭐라고 해야 되나 속도를 높일 때 이렇게 좀 인공지능적으로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들어가서 할 때 그 하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안 하고 경렬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컴파일러의 그 발전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어쩌면 컴퓨터 역사네요. 예, 컴퓨터는 역사를 설명해 주. 그치. 예, 예, 이거 이게 상당히 5, 60년대 이런 것들이 아주 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이게 핵심이었죠. 과정이었고, 예. 아 근데 몰라서 그래도 우리나라 시험 문제 나오죠. 근데 지금 저는 이 오프스텝 이분이 이 시대의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아까 그 지금 그 괴델의 그 불완전성의 불안전성의 원리를 원리. 원리를 설명한다면 음.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맥을 잡고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요게 지금 딱 그 단계거든요, 다. 음.
맞습니다. 맞아요. 과정은 똑같아. 예. 그러니까 정, 이미 이걸 알고서 하신 얘기니까, 음, 또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이 규칙 내에서 설명된 놈게 갑자기 이런 놈이 튀어나와서 이놈은 이 규칙 내에서 설명 네. 불가능하고 증명도 불가능한데 여기는 참이거든요. 네. 잘 그렇죠. 돌아가니 현실에도 보이고 그 다음에 구성도 가능하고 근데 이놈을 설명하려니까 이런 다른 층위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이 네. 개념을 그쵸. 컴퓨터 그다음에 물리 기후 네. 뇌과학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 아, 그래서 마지막에 더 중요한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0시 반이 돼가지고 오늘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와, 이게 또 이제 그 또 다른 개념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아마 9장부터는 9절부터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